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On Bullshit. 이게 욕하는 게 아닙니다. 네, 책 제목입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개소리에 대하여 라는 책입니다. 제목을 한번 들으시면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책이죠. 자, 화면에 보이는 표지만 봐도 정말 유럽풍의 아주 고풍스러운 책 표지에 답답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두꺼워서 손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생겼죠. 하지만 여기에는 또 재밌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책 On Bullshit. 제가 지금 가져왔어요. 지금 제 몸 안에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정말 작고 진짜 얇습니다. 제가 이 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이유는요. 이 프랭크퍼트의 개소리에 대하여는 전공자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좋은 책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개소리를 잔뜩 적어놨느냐 하면서 첫 장만 읽고 덮는 게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인지심리학자로서 그리고 최근 심리학자들에게 많이 주어지는 질문 중에 하나인 이 개소리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풀이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너 잘 되라고, 너의 성장을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일상생활에는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개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개소리들의 특징은 뭘까요? 내 느낌대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내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건 하지 않으면서 내 느낌은 맞아! 라고 정당화하고 싶을 때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볼쉿, 즉 개소리라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요. 제가 예전에 모 기업에서 그 기업에 다니는 많은 임직원분들의 가족의 식사 문화를 좀 더 개선해보자는 아주 재미있고 의미 있는 캠페인에 자문교수로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학자랍시고 그분들이 각 가정에서 찍어오신 가족들의 식사 모습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제 모습을 거기서 본 겁니다. 저를 포함한 굉장히 많은 아빠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밥 먹을 때 조용히 해. 저도 꽤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땐 조용히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특히 아빠들이 언제 하는가 봤더니 가족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줘서 삐쳐서 그래요. 그러니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내 얘기를 들어줘야지 라고 하는 욕구가 생겼겠죠. 그런데 그 욕구를 솔직하게 얘기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느낌, 나의 불편한 느낌은 정당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지위를 부정당하고 싶지 않아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하는 소리가 밥 먹을 때 조용히 해. 저도 이런 소리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약간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는데 저의 막내딸 채원이가 아빠 왔어 라고 얘기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나오지 않는 시간이 5초, 10초, 15초 길어지면서 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우리 채원이가 정말 예의범절이라고는 모르는 앤가? 아니 엄마는 도대체 뭐 한 거야? 그런데 아이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군대도 아닌데 10초 만에 옷 갈아입기 힘들죠. 그런데 저는 그 10초를 못 기다리고 가정교육, 요즘 어린애들, 세상의 문화, 심지어 MZ세대의 문제점까지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왔는데 나오지 않는 이 행위는 오만불선한 행위다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개소리를 할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아빠로서의 저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전조감만으로도 저는 온갖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개소리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제 제자 중에 실제로 한 명이 조직 내에서의 헛소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개소리에는 첫 번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있는 거죠. 두 번째, 자기를 상승시키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상승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그저 높아지고 싶은 욕구라는 거예요. 셋째, 이렇게 확보된 자기 지위를 침탈당하거나 빼앗기고 싶지 않은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시켜야 될 때 혹은 하자고 할 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혹은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것을 밝히는 걸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 기업에서 임원분들 회의할 때 되게 재밌는 건 회의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그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임원분을 위한 겁니다. 부장님이 과장님 10분을 데리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수의 회의는 사실 그 부장님이 그 회의 끝나고 만날 더 높은 상무님한테 얘기할 걸 만들어주는 회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장님이 그걸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개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회의에 참석한 과장님들의 기분은 점점 이상해지고 내가 왜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왜 이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가?
심지어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에서 뭐 하지? 라고 하는 자괴감까지 만들어내죠. 그래서 저는 종종 그 기업의 회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 회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혹은 그 회의를 주관하는 분이 여러분,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밝히시고 회의를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 내가 왜곡된 얘기, 즉 개소리를 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그 회의에 참석한 나의 후배 직원들 혹은 나의 부하 직원들이 나의 이 솔직한 말 때문에 이제 허심탄회하게 나를 더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솔직하게 밝혀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연구진이랑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나. 왜 갑자기 끝에가 트로트가 되죠? 네. 어쨌든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거 오늘 나를 위한 회의야. 여러분들을 위한 회의가 아니고 나를 위한 회의야. 나 오늘 완전 이기적이야 오늘. 회의 끝나고 총장님한테 이 내용 얘기해 드려야 돼. 자, 그러니까 빨리 내 머리를 따끈따끈하게 해줘. 나를 위한 회의라고 하니까 오히려 소위 말하는 계급장을 뗀다라는 의미에 더 충실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만약 제가 총장님께 이 회의의 결과에 대한 이 회의로부터 나온 아이디어를 보고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면 저의 제자들이자 연구진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겠습니까? 잘 도와주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잘 도와주지 않으니 저는 다시금 이런 개소리를 하게 되겠죠. 자, 요즘 젊은 친구들은 회의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좀 다그쳐야 돼 라고 하는 또 다른 개소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나도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 이건 나의 욕구다. 라는 걸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지위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존중받고 싶은 사람들이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많은 막말과 말로 인한 여러 가지 풍파를 일으켰던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조차도 그 많은 얘기들 중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사실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소리가 바로 이게 나를 위한 것이다. 자, 그럼 이쯤 되면 드는 의문, 개소리는 거짓말일까요? 심지어 해리 프랭크퍼트는 개소리가 거짓말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책에 그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날카로운 초점을 가진 행위다. 거짓말쟁이는 불가피하게 진리값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지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쟁이는 무엇이 진실인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거짓말을 지어내려면 거짓말쟁이는 자신의 허위를 그 진리의 위장 가면 아래에 설계해야 한다. 프랭크퍼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날카로운 초점을 가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날카로운 초점이란 무엇일까요? 정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둔하다는 것과 무디다는 말이 동의어인 것처럼요. 거짓말이 왜 정교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항상 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에 기반을 두고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치밀하고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적어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참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들은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 반응한다. 그리고 그는 그만큼 진리를 존중하는 셈이다. 이 문장에서 존중을 두려움으로 바꿔보세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참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참을 얘기해주는 팩트 체크를 해버리면 와장창 우르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소리쟁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진리의 편도 아니고 거짓의 편도 아니다. 누구 편일까요? 자기 편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소리쟁이는 팩트 체크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개소리쟁이들은 사태의 진상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프랭크퍼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에서의 무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관심으로 또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풀어볼 때 무관심은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소리에는 정교함도 없고 참도 없고 그래서 개소리는 더욱더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개소리 중에는 또 다른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막말이 있다는 거죠. 특히 증오가 기반이 된 막말. 저는 제일 싫어하는 증오 담긴 개소리를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검은 동물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그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이 배신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측은
지심도 가지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미워할 수 있을까? 인간에 대한 증오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증오들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바로 소수가 될수록 증오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증오들은 훨씬 더 다수와 친화적일 수 있을 것 같은 내 옆에 있는 바로 옆 그룹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연구가 발표돼서 인간과 관련된 모든 연구자들에게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주디스 화이트 교수죠. 이 화이트 교수 연구진은요, 이 소수일수록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한 증오를 느끼는가를 잘 보여주는 실험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죠. 연구진은 두 그룹을 비교합니다. 달걀, 유제품을 포함한 동물성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자인 비건 그룹,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베지터리언 그룹을 비교한 거죠. 베지터리언은 채식 위주의 식단을 즐기기는 합니다만 내가 이건 먹어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식품들은 또 섭취하는 이른바 온건한 채식주의자입니다. 연구진은 두 그룹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비교해 본 거예요. 그 결과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비건 그룹이 베지터리언 그룹에 가지는 적대감이 베지터리언 그룹이 비건 그룹에 대해서 가지는 적대감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건이 베지테리언을 훨씬 더 무시하고 그리고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견해를 지녔지만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다소 타협적으로 그 가치나 철학을 지키는 쪽인 비둘기파를 그렇지 않은 매파가 훨씬 더 싫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성이요, 다수가 아닌 소수가 될 때 자기의 신념과 그리고 가치를 지키는데 훨씬 충실하고 이는 조금이라도 자신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2004년 최악의 선거로 꼽힌 대선이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조지 부시와 민주당의 존 케리가 치렀던 2004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당시에 부시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전쟁을 일으키면서 국내의 많은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심지어 침팬지가 나와도 이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정도의 부시에게 불리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부시가 이겼습니다. 재선에 성공했던 거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텍사스 대학의 저명한 언어 분석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가 부시와 캐리의 연설 언어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로 인한 논문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회자가 되죠. 당시 존 캐리의 참모들은 따뜻한 이미지를 위해 나라는 단어 대신 우리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시 캐리는 부시에 비해서 우리를 2배 정도 그래서 더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게 패배의 원인이 됐습니다. 페니베이커 교수에 의하면 우리라는 단어는 정치인이나 권위자가 사용할 경우 아주 차갑고 딱딱하며 감정적으로 멀게 느껴진다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 1인칭 단수 대명사인 나의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그 사람이 약간 거만해 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약간 자기중심적이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진정성은 높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말할 때 우리라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받을 때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라는 말에 사람들은 진정성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사과드립니다 라는 말에 사람들은 더 진정성을 느낀다는 거죠. 부시가 더 매력 없는 개소리 혹은 헛소리를 더 연설문에 많이 담았던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부시의 진심이라고 느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하면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말보다 왜 개소리에 더 관대한지 이유가 나오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뭘 보나요? 진정성을 봅니다.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솔직하다는 거죠. 그런데 솔직하다라는 것은 진심이 담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가정을 너무 쉽게 해온 탓입니다. 진심이다와 선하다 혹은 진심이다와 좋은 것이다라는 가정이 너무 쉽게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심으로 나쁜 말 하는 사람도 있겠죠. 진심으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개소리가 제일 무서운 이유입니다. 솔직한 사람들이 개소리하는 사람들을 잘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개소리는 자기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건 싫은데 자기의 느낌, 이건 정당화받고 싶어서 무언가 이상한 얘기를 진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욕구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개소리를 가장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페니 베이커 같은 교수가 대표적으로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서 개소리에 대한 것들이 맞냐 틀리냐 연구를 자꾸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우리가 개소리를 하지 않거나 개소리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훨씬 더 솔직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개소리쟁이는 절반만 솔직한 사람들이거든요. 권력의 시대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 밑에 간신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간신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개소리쟁이들은 지금까지 얘기된 내용에 기초해보면 간신이 아니죠. 진심 어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참을 얘기하는 사람,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으로만 인간을 구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신과 충신밖에 구분을 안 했어요. 그런데 개소리쟁이들 중에 상당수는 충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이니까요. 이런 상황을 기업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곧잘 하는데도 늘 승승장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임원까지 가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승승장구할까요? 그 기업의 CEO가 그 사람을 간신이 아니라 충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개소리하는 충신들의 공통점은 진심으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게 하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은 수인데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말들을 담고 있는 거라 골치 아픈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리더의 욕구를 잘 건드린다는 겁니다.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개소리의 왁사는 또한 다양한 형태의 회의주의 속에 보다 깊은 원천을 두고 있다. 회의주의는 우리가 객관적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신뢰할 만한 방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이번에도 역시 실망시키지 않고 프랭크퍼트 교수는 어렵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방법 없으니 그냥 빨리 고민으로부터 벗어나자. 즉시 해결하자. 객관적 실제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신뢰할 만한 방법이 있을 거다 생각해보면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길게 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로 돌아가겠습니까? 빨리 고민으로부터 벗어나자. 즉시 해결하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에서 이렇게 해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돼. 저렇게 해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사업체 포기하자, 해고하자, 이 문제는 덮자. 이런 안 좋은 해결 방안이 쉽고 빠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고 실제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자고 할 때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대표에게 그냥 싸게 만들어 많이 팝시다. 이게 결국 대표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하자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고객들에게 사랑받겠다는 게 없어집니다. 고객들에게 좀 더 사랑을 받아야지라는 CEO의 생각이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하 직원이 혹은 그 충신 같아 보이는 사람이 나를 위해 하는 말 같은데 잘 들여다보면 점점 나로 하여금 고객에게 사랑받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개소리하는 충신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페니 베이커 교수처럼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나 고객에게 사랑받고 싶어. 왕도 마찬가지겠죠. 나 아직도 백성들한테 사랑받고 싶다니까? 이렇게 솔직해지면 그 부하 직원이 이제 충신이 아니라 개소리쟁이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위험한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욕구를 감추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솔직하지 못한 거죠.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개소리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정도의 지각은 갖추고 있다고 꽤 자만하고 있다. 우리의 본성은 사실 붙잡기 어려울 정도로 실체가 없다. 다른 사물들에 비해 악명 높을 정도로 덜 안정적이고 덜 본래적이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진정성 그 자체가 개소리다.